참여 예수님, 서강대학교의 김도현 바오로 신부입니다. 저는 과학시대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2차례의 강의를 여러분들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3번째 강의로 진화론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의했던 과학 만능주의의 내용과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일단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과학을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과학 법칙들이나 과학의 내용들이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것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실제로 그것들이 왜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저는 우주론, 특히 다중우주론의 내용과 한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우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인류 원리를 만족시키는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역시 극단적인 형태의 우연에 입각한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우연이 너무나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저는 두 번째 강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세 번째 강의, 진화론의 내용과 한계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등장했던 진화론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일단 간단히 살펴본 다음 현재 21세기 현재 가장 중요한 진화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다윈주의가 과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강의까지 듣고 나시고 나면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상당히 허약한 토대 위에서 저런 주장을 해왔구나라는 점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와 같이 과학적 무신론에서는 우주 그리고 생명체의 첫 출발점이 확률적 우연성, 즉 대단히 낮은 확률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강조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낮은 확률에 기반해서 이제 생명 현상에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바로 이 진화론의 입각에서 무신론을 주창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과 이들의 동료들에 따르면 이 지구상은 우연히 생명체가 특정 조건이 만족되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체가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 다양한 생명체가 형성되어서 이 지구가 다양한 생명 종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한 것일까?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진화론의 주 내용과 그 한계를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이 주장이 언제 어떤 계기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180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은 현재까지 200여 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먼저 19세기 초반에는 라마르크라고 하는 이 프랑스 학자에 의해서 주창된 라마르크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진화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나중에 1860년경부터 영국의 찰스 다윈이 다윈주의를 발표를 하면서 다윈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에 새롭게 집단 유전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이 발생하면서 다윈주의가 합쳐지면서 신다윈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화론이 생겨나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주교 사제 서품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일반 신자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진화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진화론이 정말 올바른 이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신자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진화론이 올바른 이론이라면 그리스도교 신앙과 충돌되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서 진화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엄밀한 학문으로서 자리 잡게 되어서 그 결과 혹시라도 우리 신앙의 토대가 약해지는 건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진화론을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화론도 맞고 가톨릭 교회의 입장도 맞는 걸까요? 이런 복잡한 심경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강의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각자 어떤 대답을 이제 가지게 되실지 충분히 예상이 될 거라 보입니다. 바로 이 진화론이 시작된 18세기 그리고 19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먼저 등장한 중요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바로 지질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단층과 그 안에 그 지층들 안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진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18, 19세기에 이르러서 지구가 인류의 출현 이전에 수억 내지 수십억 년 정도의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큰 변화를 거듭해 왔다는 점을 지질학자들이 지층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지층이 너무나 일단 많고 그 지층들 하나하나를 연대기 순으로 따져서 연구를 해보니까 절대 6천년 전에 지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지질학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창세기가 근본적으로 이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거부되기 시작합니다. 6일간의 창조, 6천년 전의 천지 창조는 이제 더 이상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대신에 대단히 긴 시간에 걸쳐서 지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학자들이 각 지층에 있는 화석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명체가 아주 오래전에 원시적인 형태로 출현했다가 길고 긴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체의 조직이 더욱 커지고 복잡해지게 된다는 점을 점점 알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18, 19세기 동안 유럽의 많은 학자들은 생명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그 출발은 사실은 지질학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1800년경 영국에서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진화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이라는 의사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에라스무스 다윈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구의 머나먼 과거에 단순한 유기체로부터 자연 발생적인 과정에 의해 생명의 근원이 생겨났고 그 이후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점진적이고도 필연적인 더 높은 수준의 조직화, 복잡화가 이루어지면서 생명체가 진화를 하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원래 에라스무스 다윈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질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조예가 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아주 긴 시간에 걸친 생명체의 진화를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진화론의 주 내용은 이미 에라스무스 다윈에 의해서 사실 거의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이 에라스무스 다윈의 진화론을 그냥 듣고서 저게 다윈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윈주의, 바로 손자인 찰스 다윈에 의해서 주창된 다윈주의는 이 에라스무스 다윈의 기본 주장의 골격을 그대로 하면서 그 안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가 된 좀 더 복잡한 진화론이 다윈주의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800년대 초반에 동시대 인물인 장 박티스트 라마르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동물철학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용불용설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는 새로운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환경에 일단 적응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적응된 결과로서 획득된 형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획득 형질, acquired character라고 부르는 이것을 모든 생명체들은 가지게 되고 이 획득 형질이 나중에 다음 세대에 유전되어서 점점 후세의 진화 과정의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마르크 본인이 기린을 예를 듭니다. 기린은 이제 일생 동안 높은 가지에 있는 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계속 늘리는 것을 되풀이하게 된다. 일단 라마르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과정, 목을 늘리는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한 결과 기린의 목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일생에 걸쳐서 점점 목이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결국 동물이 어떤 기관을 다른 기관보다 더 자주 쓰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기관은 사용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점점 발달하게 되어서 크기가 커지거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라마르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획득된 형질이라는 겁니다. 목이 길어진 현상 자체가. 그리고 그 반대로 어떤 기관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기관은 점점 퇴화된다. 그래서 이제 닭이라 오리와 같은 동물들은 이 날개를 점점 안 쓰다 보니까 퇴화가 되어서 이 날개짓을 함으로써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의 형질을 잃게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기린이나 닭이나 오리가 획득 또는 잃어버린 형질은 그 자손에게 그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다음 후손도 기린은 후손이 목이 긴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닭이나 오리는 날지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나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린이 어떤 한 시대에 목을 계속 늘려서 이렇게 목을 길게 하는 데까지 성공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 바로 후대의 후손에게 유전이 과연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라마르크이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동물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라마르크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대에 이루어진 획득 형질은 후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은 결국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야만 유전된다라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멘델의 유전 법칙 그리고 유전자라는 개념이 나중에 1920년경에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된 것이 바로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다윈주의와 결합돼서 생겨난 학문이 신다윈주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라마르크의 이 주장은 19세기 후반까지 계속 살아는 남았는데 정작 집단 유전학에 의해서 거부가 됨으로 인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폐기되어 버린 이론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후성 유전학, 에피지네틱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차원의 유전학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생명과학 전체 연구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 주제가 후성 유전학인데 이 후성 유전학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하에서 이 생존을 위해서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이 후손에게 유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은 오히려 라마르크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제 겨우 연구가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많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2050년 또 2100년쯤 되면 또 어떤 식으로 이 진화론이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22년 현재의 가장 유력한 그 진화론은 집단 유전학이 결합된 신다윈주의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윈의 이 진화론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뭔가? 당시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특이한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다윈주의의 핵심 골자인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때 당시 영국의 귀족들과 중산층에 불어닥친 문화는 개와 비둘기를 키우는 문화였습니다. 개와 비둘기의 겉모양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예쁜 애 또는 좀 더 특이하게 생긴 애를 자꾸 원하게 되고, 그러한 새로운 모양을 가진, 새로운 미적인 특성을 가진 개와 비둘기를 브리더에게, 육종사에게 돈을 주고 만들어 오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육종사, 브리더들이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덩치는 작게, 눈은 크게, 얼굴은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육종사에게 전달하면은 육종사는 암컷과 수컷을 적당한 이 개 또는 적당한 비둘기를 골라서 교배를 시킨 다음에 자손들을 낳고, 그 중에서 가장 이 귀족 중산층이 원하는 모양을 가진 그러한 후손을 그들에게 이제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개와 이 비둘기의 이 품종 개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의 품종이 총 20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2 정도가 바로 이 무렵의 빅토리아 시대의 품종 개량을 통해서 발생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빅토리아 시대의 이 품종 개량이 찰스 다윈에게 수용이 되어서 생겨난 개념이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윈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아까 말씀드린 에라스무스 다윈의 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원래는 법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공부했던 인물이지만, 나중에는 그 학문들의 흥미를 잃고 20대 중순에 비글이라는 이름의 탐험선의 박물학자로서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5년 동안 비글호의 탐사 여행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부르는 남미 에콰도르 서쪽에 위치한 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다윈은 영국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에 대해서 진화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고민하던 끝에 1859년 역사적인 책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바로 다윈주의의 탄생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고,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모든 새로운 생명체 종들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이 다윈주의가 이때부터 형성되게 됩니다. 이 책이 바로 1859년도에 1판으로 출판된 종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종의 기원의 주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연 선택입니다. 아까 제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아주 특이한 그 문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종의 기원의 맨 앞부분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개와 비둘기 등 여러 가축들의 사례를 엄청나게 장황하게 들면서 그 가축들의 야생종이 원래는 어떠했는데 나중에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브리더들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되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육종사의 품종 개량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이 찰스 다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의 야생종 그리고 길들여진 가축 이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원래 개의 경우에는 늑대와 비슷한 그런 원래 종이었죠. 원래 개의 원래 종은 회색 늑대종입니다. 회색 늑대종의 아종으로서 우리가 개라고 부르는 그 길들여진 늑대를 우리가 개라고 부릅니다. 이 회색 늑대랑 개는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들여진 개가 이렇게 우리 인간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다양한 개 내의 품종들이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위적인 품종 개량 때문이다. 이 인위적인 품종 개량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공 선택이다 라고 다윈은 말합니다. 인공 선택, artificial selection이라는 과정이 야생종과 이 지금 우리가 기르는 개 사이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에 그냥 맡기면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 종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연계에서 수대에 걸쳐서 장기적인 종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다윈은 예상을 하는데 이 인간이 아닌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변화 이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제 다윈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개입되어서 종이 특정하게 어떠한 품종이 선택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리가 길고 뭐 허리가 길고 뭐 입이 큰 개가 선택될 수 있는 것처럼 자연 환경에 얘네들 이 동물들이 잘 적응되느냐 도태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자연에 의해서 어떻게 선택이 되어서 어떤 종은 좀 더 광범위하게 성장되고 어떤 애들은 도태되고 함으로 해서 심지어는 새로운 종까지도 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윈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개체수와 경쟁, 생존과 멸종이라는 자연적 과정에 의한 자연 선택이 바로 인공 선택이라는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주어질 수 있고 이 자연 선택이 바로 자연이 생명체에 바로 개입되는 그 진화라는 과정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다윈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종사가 인공선택을 한다면 자연은 자연선택을 한다. 그래서 육종사가 인공선택을 한 결과 새로운 개의 품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자연에 의한 자연선택은 새로운 종의 출현을 낳을 수가 있다. 그 종의 출현, 종의 기원이 바로 실제로 다윈이 쓴 책의 제목, 종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기원은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두 번째 주요한 내용이 바로 생명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이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못하게 막아야겠다 하면서 지키신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바로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고스란히 다윈이 따와서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이 갈라져 나가는 그 메커니즘을 나무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들이 갈라져 나가는 진화 방식이 하나의 나무 가지로부터 다른 작은 나무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진화 메커니즘을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이 다윈이 실제로 1830년경에 그렸던 메모지에 그렸던 역사상 최초의 생명의 나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윈은 한 종으로부터 여러 종들이 진화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라마르크주의나 그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도 하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한 종으로부터 여러 종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진화 개념은 역사상 최초로 찰스 다윈이 한 것입니다. 그 이전의 진화는 그냥 어떤 생명체를 오랫동안 자연이 변화시켜서 한 종이 그냥 좀 더 고등화된 종으로 진화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찰스 다윈에 와서는 한 종에서 여러 종들이 갈라져 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뭐냐?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세포 생물로부터 인간까지 이런 나무 그림을 통해서 진화 과정이 한눈에 그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고, 그럼 우리의 첫 조상은 단세포 생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가서 가장 최근에 갈라져 나간 걸 보면은 원숭이들과 인간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갔다라는 결론이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으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에른스트 해켈이라고 하는 독일의 진화론자가 1890년경에 그린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생명의 나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생명체가 진짜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진화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맨 위에 보면 맨이라고 써 있는 인간이 출현을 했는데, 맨과 고릴라, 그다음 오랑우탄입니다. 그리고 침팬지, 이런 류의 이 원숭이들이 전부 다 한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찰스 다윈은 지속적으로 당시에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그 성직자들, 그리고 영국의 일반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와 침팬지가 조상이 같단 말이냐? 그게 말이 돼?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런 짐승들과 같은 조상으로부터 출현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종교적인 문제로 야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 개념은 생명의 나무라는 이름을 가져온 그 성경에서 따온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경의 이 해석과 관련돼서 이 그리스도교와 정면 충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날 2022년 현재의 생명나무는 어떻게 그리느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그리게 됩니다. 맨 처음에 모든 생명체의 첫 조상이 지구상의 한 점으로서 출현을 하고, 그 첫 조상인 단세포 생물로부터 박테리아라고 불리워지는 이 균류라고 불리워지는 이 다양한 생명체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핵 생물, 진핵 생물들이 생겨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조류,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에 이 포유류가 생겨나게 되고, 이 그림의 맨 끝에, 그러니까 인간이 맨 마지막에 이제 출현한 가장 늦게 진화된 종으로서 이렇게 생명나무의 맨 끄트머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이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생명나무 개념에 따르면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장은 다윈 당시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영국의 경우에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고, 이 당시 이후 현재까지도 이 진화론과 개신교에서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는 창조론 간의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창조론을 믿어야 될 교리로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진화론을 사탄의 학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진화론 창조론 논쟁에서는 상당히 비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판되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1860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바로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소위 옥스포드 토론회라고 불리어지는 엄청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창조론자로 분류될 수 있는 영국 옥스포드 주교인 사무엘 윌버폴스 성공회 주교가 진화론 옹호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댁들의 주장에 따르면 댁들의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원숭이가 할아버지 쪽 조상입니까? 아니면 할머니 쪽 조상입니까? 대단히 학문적인 토론회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위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 진화론 옹호자를 대표해서 이 토론회에 나온 동물학자인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조상이 원숭이라는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주교님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혈연 관계라는 점이 부끄럽습니다. 이 토론회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윌버포스 주교는 본인이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헉슬리는 본인이 주장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토론회의 결론으로 사실상 진화론이 승리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헉슬리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옹호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지만 1800년대 후반의 영국 사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런던 스케치북이라고 부르는 당시 그 잡지에서는 보시다시피 프로페서 다윈이라는 이름의 그림이 이렇게 실리게 되었는데, 다윈이 원숭이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림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이 진화론자들은 이제 스스로를 원숭이로 인간을 격화시키는 자들로서 공격을 받게 되고, 종교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이단자들로서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사실 창조론 진화론 논쟁을 계속 끌어들이는 이들에게는 이 진화론자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서 여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찰스 다윈의 이론은 여러 차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세기 들어서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대표되는 집단 유전학의 관점과 결합되어 현재와 같은 진화 이론 체계를 구축하게 이루고, 이 20세기의 새로운 이론을 신다윈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신다윈주의에 따르면은 이 진화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많은 개체수, 돌연변이, 그리고 자연선택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일종의 동력학으로 봅니다.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합니다. 한 종 내에 최소 100만 개 이상의 개체수가 있어야지 이 가운데서 돌연변이가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돌연변이 된 특정한 개체가 자연의 환경에 잘 적응을 함으로써 선택되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새로운 종으로 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다윈주의에 따르면 일단 많은 개체수가 필요하고, 돌연변이가 DNA 차원에서 생겨야 되고, 그리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윈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진화가 진보랑 같은 개념이 아닌가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아주 위대한 현대 진화론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진화와 진보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진화는 단지 DNA의 돌연변이와 그리고 환경 적응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 다양성의 증가일 뿐이다.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된 어떤 종이 생겨났다고 해서 그 종이 절대로 진보한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인간 내에서도 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먼저 이 지구상에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민족들이 갈라져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갈라져 나간 민족이 가장 진보한 민족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더 늦게 이러한 민족이 출현했고 다양성이 증가했을 뿐이다. 그리고 최종 목적도 방향성도 없는 변이 과정이 바로 진화다라고 스티븐 제이 굴드는 주창했고, 이 내용은 사실은 찰스 다윈의 다윈주의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찰스 다윈은 절대로 진화를 진보와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고등화되고 좀 더 진보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환경에 잘 적응된 새로운 어떤 존재가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윈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언젠가 머나먼 미래에 침팬지를 가만히 놔두면 사람으로 진화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윈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침팬지와 사람은 공통의 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00년에 DNA 염기 서열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소위 그 게놈 프로젝트,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가 2000년에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인간과 그리고 침팬지 등등의 여러 동물들의 DNA 유전 염기 서열이 분석될 수 있었는데, 그 염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침팬지와 인간은 아주 유사한 DNA를 갖고 있음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와 인간은 아주 오랜 옛날에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은 다윈주의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진화 전체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생명의 나무의 끄트머리 부분을 잘라낸 것인데, 바로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침팬지, 그리고 보노보 원숭이라고도 부르는 일본 원숭이, 그리고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등이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통 조상은 있을지언정 침팬지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침팬지가 인간이 되는 건 아니다. 침팬지는 좀 더 진화한 종으로서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번 인간과 침팬지가 갈라져 나가면 이 둘이 만나서 침팬지가 갑자기 인간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가지가 건너뛰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다윈주의와 신다윈주의가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현재 신다윈주의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신다윈주의 내에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종 내에서의 단기간의 진화 과정에 관한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한 종에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데, 한 종 내에서의 단기간의 진화 과정을 소위 소진화로 부릅니다. 이것은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거의 100% 완전하게 설명되고 있다라고 신다윈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과거에 있었던 공통의 조상종에서 새로운 후손 종들로 이렇게 출현하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 과정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과정은 결국은 화석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층 안에 숨어 있는 화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00년 이상 살 수 있다면 만 년 동안 새나 아니면 뭐 원숭이나 어떤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걸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실험실 차원에서 대진화라고 부르는 새로운 종의 출현 과정은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신다윈주의자들의 이 강력한 여러 이론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개신교 창조론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하면서 대진화는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조상에서 침팬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개신교 창조론자들은 현재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진화는 대단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알파 변이부터 오미크론 변이까지 다양한 변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종 내에서의 다양한 변이가 생겨나는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진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명백히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무수히 많은 개체수, 그리고 DNA 또는 RNA의 돌연 변이, 그리고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되느냐에 따라서 자연에 의해 선택되느냐, 그 세 가지 요소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충분히 잘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이들이 등장하는 것은 충분히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회색 늑대종 까니스 루푸스의 아종인 개 역시도 여러 품종들이 생겨났는데 한 종내에서의 다양한 변이가 생겨나는 과정은 분명히 100~200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이건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소진화 과정이 바로 며칠 전인 2022년 2월 25일 사이언스지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아마도 인간의 소진화 과정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발표된 가장 중요한 논문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동안 축적했던 고대 인류와 수십만 명의 현대인 게놈 데이터를 토대로 생명의 나무를 200만 년 전까지 파헤친 결과가 이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논문이 바로 그 논문의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데, 그 논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류의 첫 조상은 바로 북동 아프리카 지역, 바로 이태석 신부님께서 활동하셨던 수단 지역에서 처음 출발한 것으로 이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수단에서 인류의 첫 조상이 시작된 이후 계속적으로 이 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첫 조상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나중에 아메리카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 가장 마지막에 이 인류의 소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마지막에 출현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소진화를 포함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진화 등등의 여러 소진화들은 충분히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진화, 과거에 있었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새로운 후손 종들로의, 즉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으로의 진화 과정 역시도 현재 분자생물학적 작업, 그리고 생명 통계학이라고도 부르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생명 유전학 또는 생명 정보학이라고도 번역되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학문을 통해서 현재 간접적으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침팬지와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서 DNA 유전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살펴볼 때 대단히 유사한 DNA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공통의 조상이 있는 걸로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은 아프리카 차드에서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 조상이 갈라져 나갔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수단인지 차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 북동 아프리카 쪽에 인류의 첫 조상이 생겨난 것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견해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침팬지와 인간이 처음으로 갈라지게 된 시점은 2002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대략 600~70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수치는 계속 지금 사람들에 따라서 수치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연 완벽한 이론인가? 만일 이 진화론이 완벽한 이론이라면 리차드 도킨스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텐데, 사실 진화론은 완벽한 이론으로 아직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간 화석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Intermediate fossil, 중간 화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으로 대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종이 생겨났다고 할 때에 그 중간에 존재해야만 되는 화석을 의미합니다. 이 화석들이 충분히 있어야지 이 종으로부터 이 종으로 연속적인 어떤 진화 과정이 설명이 될 텐데, 생각외로 중간 화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한 종에서 정말 다른 종으로 생겨났는지가 불명확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조새라고 부르는 이 중간 화석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개의 시조새 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새 화석은 이제 그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중간 화석으로 보통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런 중간 화석이 그렇게 많으냐? 리차드 도킨스는 충분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으로부터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 화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직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화석이 발굴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진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들이 이렇게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종의 출현과 관련된 통합적인 이론이 아직까지 제대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도킨스의 독자적인 이론이 있고, 스티븐 제이 골드는 스티븐 제이 골드의 독자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 둘의 그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대진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이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진화론자들은 소진화가 축적되면 당연히 대진화는 일어나는 것 아니겠냐라고 봅니다. 소진화가 계속해서 축적되면 나중에 이것이 조금씩 바뀌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종으로 그냥 바뀌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진화론과 관련된 많은 교과서들을 보면 대진화, 소진화를 구분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떤 한 학문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논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결국에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진화 과정에서 첫 번째 생명체의 출현과 관련된 설명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구가 원시 지구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원시 대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첫 번째 생명체가 출현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생명체로부터 진화 과정에 의해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생명체가 어떤 이유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과학적인 이론이나 실험 결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 많은 분들이 실험실 안에서 이 물이나 질소나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집어넣은 원시 대기를 일단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전기 스파크를 걸어서 여기에서 RNA나 DNA 같은 것이 합성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아미노산이 일단 합성되고 ATGC라고 흔히 약자로 부르는 이것들이 뭉쳐져서 RNA, DNA가 일단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이든 다세포 생물이든 무언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아미노산 합성 자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19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적인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가설인데요. 원시 대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주로부터 생명체가 와서 이것이 운석을 타고
이 지구에 와서 지구에 생명체가 퍼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하나의 가설이 20세기 후반부터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 많은 이들이 논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은 학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일단은 우주에서 일단 생명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단 설명이 안 되고 있고, 지구상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는 걸 그냥 외계에다가 그냥 돌리는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특히 이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 있는 어떠한 상태에서 갑자기 생명체가 생긴 다음에 운석을 타고 지구로 왔다는 것인데, 그건 오히려 확률이 더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생명체의 첫 출현, 첫 번째 생명체의 출현과 관련된 이러한 주장들은 너무나도 낮은 확률의 우연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에 기반하여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 다양한 주장들과 가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기물, 무생물로부터 어떠한 진화 방식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이르게 되었는지를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첫 생명체의 출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좀 더 긴 시간 연구를 하면 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우연히 이 지구상에 첫 번째 생명체가 출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창조주의의 개입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다중우주론과 마찬가지로 대진화와 관련된 진화론 역시도 이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의존하는 또 하나의 기둥인 진화론조차도 그다지 튼튼해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과학 만능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종교의 신앙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다음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